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워낙 험하고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그늘이 지는 곳이었는데 바람소리마저도 나무 틈새를 지나며 구슬프게 울어대는 탓에 짐승들조차 둥지를 틀기를 꺼리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가리켜 도깨비가 춤을 추는 곳이라거나 길 잃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신비롭고도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 바람이 옥깃을 파고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무렵에 한 젊은 선비가 그 험한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사라고 불리었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이번에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선 길이었는데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은 탓인지 그의 집시는 많이 달아 있었고 갓 끄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에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게 된 것은 순전히 지름길을 택하려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레 변덕을 부리는 가을 날씨 탓이 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고 높았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마자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게 변하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뭇잎들이 비를 막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와 산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낯선 산길에서 방향을 잃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늠하려 해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비에 젖은 나무들과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 뿐이었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거센 빗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사위가 캄캄해지는데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귓가를 스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마음을 다잡으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되새기고는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김진사의 눈앞에 마치 신기루처럼 희미한 기와지붕의 선이 안개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젖은 소매로 눈가를 닦고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집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덩그러니 놓인 집 한 채가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는 젖은 발을 이끌고 그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집의 형체는 뚜렷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기이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은 꽤나 큰 규모의 기와집이었으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대문은 반쯤 부서져 삐딱하게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어른 허리 높이만큼 자라나 무성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기와장 곳곳이 깨져나갔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음산한 기운에 눌려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김진사에게는 당장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온몸을 녹일 곳이 절실했기에 그는 용기를 내어 부서진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신 오래된 목재가 비를 머금고 내뿜는 퀴퀴한 냄새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인기척을 내기 위해 헛기침을 크게 두어 번 하고는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옵니다. 날이 저물고 비가 거세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니 주인장 계시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마당을 울리고 메아리쳐 돌아왔을 뿐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문종이 소리만이 딸랑거리며 괴기스러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 즉 폐가임이 분명했습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낡은 마루장은 그의 발걸음에 맞춰 끼익끼익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산중의 정막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보찜을 내려놓으며 젖은 도포 자락을 털었습니다. 비록 주인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들어왔으니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 그는 마음속으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며 잠시 쉴 곳을 찾기 위해 방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대청마루의 가장 높은 들보에서 무언가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이라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번개가 번쩍이며 집안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추자 그 형체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굵고 낡은 밧줄이었습니다. 천장 석가래에 단단히 매듭지어진 채 바닥을 향해 둥근 고리를 만들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밧줄 하나가 김진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밧줄은 단순히 물건을 매달기 위해 묶어둔 줄 같지 않았습니다. 그 끝이 사람의 목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둥근 원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텅 빈 폐가 비바람치는 밤. 그리고 마루 한가운데 덩그러니 매달린 올가미 같은 밧줄.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상상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필시 예전에 살던 이가 곡식을 말리거나 무거운 것을 지탱하려 썼던 줄일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밧줄에서는 묘한 기운이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표면은 마치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듯 거뭇거뭇했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마루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밧줄은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밧줄을 외면하고 비교적 온전해 보이는 방 하나를 골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종이가 다 찢어져 너덜거리는 문을 열자 방 안에서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먼지 냄새가 훅 하고 밀려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지만 비를 피할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보찜에서 부싯쌈지를 꺼내 불을 지피려 했으나 습기를 머금은 탓인지 불꽃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작은 불씨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초 하나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에 비친 방 안 풍경은 핸댕그렁했으나 벽지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묻어 있어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젖은 옷을 대충 짜서 다시 입고 한기를 막기 위해 방구석에 있던 낡은 병풍을 펼쳐보려 했습니다. 병풍에는 십장생도가 그려져 있었으나 학의 눈은 지워져 있었고 거북의 등껍질은 찢겨 있어 그림조차도 생명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병풍을 자신의 잠자리 머리맡에 둘러치고 보찜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호지 없는 문틀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때를 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아까 보았던 마루의 밧줄 잔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 둥근 고리가 허공에 떠올라 그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돌아 누웠습니다. 산 아래 주막에서 국밥을 말아주던 주모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 금방산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해가 지면 길을 잃기 십상이고 운 나쁘게 빈집이라도 만나면 산 사람 꼴을 하고 나오기 힘들다오. 그때는 그저 겁주려는 노인네의 실없는 소리라 여기고 흘러들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선비다. 귀신이나 도깨비 따위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경전을 암송하며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며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닿은 듯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얕은 잠에 빠져들려 하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바람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루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끽, 끽. 그것은 낡은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가 줄에 매달려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계추가 움직이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김진사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엇박자를 이루며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마루를 내다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찜을 꽉 껴안고 식은땀이 흐르는 손을 주먹 쥐며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아주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작았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그 목소리는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노인의 것인지 아이의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기묘한 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소름이 온몸에 돋아나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 폐가에 자신 말고 누가 또 있단 말인가? 혹시 산적이라도 숨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길을 잃은 또 다른 나그네일까? 만약 사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길한 쪽으로만 흘러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고 그 가운데 매달린 밧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밧줄은 아까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문도 다 닫혀 있어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집안에서 그 무거운 밧줄만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좌우로 그네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 아래 바닥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그림자는 밧줄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흔들리던 밧줄이 뚝 멈춰섰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잡아 멈춘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정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멈춘 밧줄의 고리 부분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김진사가 보고 있는 방문 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방 안에 숨어있는 그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급히 문을 닫고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며 흉곽을 때렸습니다. 그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방 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촛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만 남은 채 가물거리고 있었고 방 안의 그림자들은 일렁이며 괴상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단검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져온 작은 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이 폐가에 서린 기운은 점점 더 짙고 무겁게 그를 짓눌러 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다시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 닫힌 문이 덜컹거렸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달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김진사의 귀에는 그 모든 소음 너머로 마루에서 들려오는 그 기이한 속삭임이 끊이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쉬고 싶지, 편안해지고 싶지. 그 목소리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깝게 바로 문 밖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 불청객인 김진사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방 안의 온기를 모두 삼켜버린 듯 그의 입김이 하얗게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폐가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머물고 있는 방 안의 촛불은 이제 심지만 남아 가네프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마저도 주위의 어둠을 밀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희미한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벽과 천장을 타고 넘실거리며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바람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대신 폐가를 감싸고 도는 묘한 정적과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김진사는 겹겹이 껴입은 옷 속에서도
몸을 웅크리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 마치 물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느껴지는 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콴스레는 바람의 차가움과는 다른 생명의 온기를 서서히 앗아가는 듯한 죽음의 냉기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 손바닥으로 뺨을 세게 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얼얼한 통증도 잠시뿐, 곧이어 밀려오는 무시무시한 졸음이 그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졸음은 평소 책을 읽다 밤늦게 찾아오는 나른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눈꺼풀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겨웠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해져 생각의 끈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힘을 잃고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그것은 고통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달콤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평온한 휴식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몽롱해지는 김진사의 귓가에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요. 아주 편안한 잠이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문 밖 마루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머리맡에서, 아니 귓속 깊은 곳에서 직접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경계심을 허물고 그저 그 달콤한 제안에 따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순간 김진사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낮산을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산 아랫마을 주막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길을 나서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주막의 늙은 주모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주모는 김진사의 보찜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었는데 당시에는 그저 젊은이가 험한 산길을 가는 것이 안쓰러워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주모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 그 이상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모는 김진사의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젊은 선비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산을 넘으셔야 합니다. 만약 날이 저물어 산속에서 묵게 되더라도 절대 빈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김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주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 집은 산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들어간 나그네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모두 혼이 빠진 채 발견되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 집 대청마루에는 밧줄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 그 밧줄이 산 사람의 숨을 탐낸다오. 당시 김진사는 그 말을 그저 시골 노인네들이 흔히 하는 헛소문이나 미신 정도로 치부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대범한 선비가 귀신 이야기에 겁을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적막한 폐가 안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졸음과 싸우며 밧줄의 환영을 보고 나니 주모의 경고는 섬뜩한 예언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밧줄이 산 사람의 숨을 탐낸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퍼뜩 정신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달콤한 졸음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저 밧줄이 혹은 이 집에 깃든 무언가가 자신을 영원히 깨지 않는 잠, 즉 죽음으로 유인하는 덫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혀를 깨물어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돌자 잠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팔다리를 묶고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이제 완전히 꺼져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김진사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도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달빛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문창호지 위로 길쭉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천장에서 내려온 줄,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둥근 고리의 형태를 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문을 향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혹은 문 안에 있는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며 최면을 거는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금 낡은 마루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끽, 끽. 그것은 누군가가 마루를 서성이는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무언가가 줄에 매달려 허공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과거 급제도, 입신양명도 다 부질없는 일이지.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욕망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 한양까지 가서 무엇하리. 어차피 인생은 고단한 짐을 지고 가는 길인 것을. 여기서 짐을 내려놓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리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애롭고 부드러워서 김진사는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요물이다. 내 마음을 현혹하려는 수작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치며 옛 성현들의 글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사불범정, 세부반정,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그는 이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졸음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깜빡거리며 어머니의 환영이 보이기도 하고 따뜻한 아랫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환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잠겨있던 문고리가 덜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는 안에서 단단히 걸려 있었기에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창호지가 파르르 떨리며 손가락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마치 손톱으로 종이를 긁어대며 들어올 틈을 찾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문 좀 열어보시게. 나그네여, 밖이 너무 춥다네. 자네만 따뜻한 방에 있으려나. 목소리는 이제 애원하듯 바뀌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처량하고 슬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진사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갈 곳 없는 또 다른 영혼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겁을 먹고 과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산속에 이 깊은 밤에 사람일 리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앉아 흔들리는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루가 울릴 정도로 쿵쿵거리는 소리도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린 밧줄이 반동을 이용해 문에 몸을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쿵쿵쿵. 그 리듬은 김진사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주모가 해주었던 또 다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밧줄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지. 밧줄이 혼자 움직인다고.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사람의 목을 찾는다더구나. 김진사는 이제 자신이 갇힌 이 방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도간에 든 쥐꼬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 버티기엔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졸음은 이제 머리끝까지 차올라 의식을 잃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단검 끝으로 살짝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뇌를 찌르자 억지로 눈이 떠졌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잠들지 않는다. 내 발로 들어왔으니 내 발로 살아서 나갈 것이다. 김진사는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굳은 결의를 다지며 문 밖의 존재를 향해 마음속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문틈 사이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향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무덤의 흙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방안을 채우자 김진사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안의 풍경이 일그러지며 천장이 서서히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 한가운데 아까 마루에서 보았던 그 밧줄이 매달려 있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밧줄은 마치 그를 환영하듯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 고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오게. 여기는 편안하다네.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곳이야. 목소리는 이제 방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이 환각임을 알면서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 밧줄을 향해 다가가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성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본능은 그 지독한 피로에서 벗어나고픈 유혹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잎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듯 그는 저항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경고가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깨어나지 못해, 영원히. 그 말은 마지막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밧줄의 환영을 향해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칼날의 환영은 일시적으로 흩어졌지만 곧 다시 뭉쳐져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 이상 뜰 수 없었고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문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잠겨있던 문고리가 스르르 돌아가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고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비 냄새가 아니라 지독한 슬픔의 냄새였습니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을 들어 열린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매달린 밧줄과 그 아래 서 있는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축 늘어뜨린 어깨와 땅에 닿지 않는 발이 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천천히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마치 연기처럼 부드럽게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스며들어온 것은 산바람의 차가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무덤 속 깊은 곳에서 배어나온 듯한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서는 그림자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발을 땅에 딛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그 형체를 비추자 김진사는 숨을 들이켜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기운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김진사가 웅크리고 있는 방구석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는데 의외로 흉측하거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듯한 슬프고 지친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삼배옷을 입고 있었는데 목 부분에는 밧줄에 쓸린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귀신은 김진사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텅 빈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않은가? 세상살이가 고달프지 않은가? 귀신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으나 그 목소리는 김진사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나 원망 섞인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늦은 밤 잠투정하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혹은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농부에게 건네는 막걸리 한 잔처럼 지독히도 달콤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며 저항할 의지를 상실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의 눈꺼풀은 이제 천근의 무게로 짓눌려 거의 감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 약한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지. 그 험한 길을 가서 무엇을 얻으려나. 합격한다 한들 벼슬길은 험난하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끝이 없을 텐데 차라리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귀신은 김진사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조차 스스로에게 인정하기 싫었던 나약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방 안의 풍경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더러운 벽지는 사라지고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몽환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까 보았던 그 밧줄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밧줄은 무서운 올가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친 몸을 기댈 수 있는 푹신한 베개처럼 보였고
그 고리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영원히 깨지 않는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밧줄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김진사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게 내 품은 따뜻하다네.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밧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의식은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다. 잠시만 눈을 붙이자. 딱 한숨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질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귀신의 유혹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끝이 아니라 고단한 삶의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귀신은 김진사의 흐려진 눈동자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았다는 안도의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귀신은 천천히 손을 뻗어 김진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기 직전 김진사의 코끝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 속에 섞인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썩은 감이 터진 듯한 시큼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가 순간적으로 김진사의 마비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김진사의 뇌리에 고향집에 홀로 계신 홀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기만을 밤낮으로 정화수 떠놓고 비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 그 간절한 기도가 환청처럼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부디 무사히 다녀오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귀신의 달콤한 속삭임을 뚫고 들어와 김진사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 김진사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짜내어 혀를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뜨겁고 비릿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뇌수를 관통하며 흐릿했던 정신을 번쩍 깨웠습니다. 고통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효과적으로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몽환적이던 구름과 따뜻해 보이던 밧줄의 환영이 순식간에 거치고 다시금 춥고 어두운 폐가의 방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던 귀신의 모습도 달라 보였습니다. 아까의 자애롭고 평온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빼탄 눈으로 김진사를 노려보는 서늘한 원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혀를 깨문 고통으로 인해 머리가 맑아지자 그는 눈앞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나를 해치려는 괴물이 아니라 지독한 한 흔에 묶여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불쌍한 영혼일 뿐이다. 귀신은 김진사가 최면에서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한 듯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귀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유혹이 통하지 않자 귀신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왜? 어째서 편안한 길을 마다하는가? 그냥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귀신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보다는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자신은 이렇게 고통받는데 너는 왜 살아가려 하느냐고 힐난하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은 사람이다. 네가 주는 잠은 휴식이 아니라 도망일 뿐이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귀신은 김진사의 기세에 눌린 듯 쉰 소리를 내며 천장 쪽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촛불이 다시 파르르 떨리더니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귀신의 형체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네가 나의 고통을 아느냐? 이 차가운 밧줄에 매달려 10년 100년을 기다린 나의 외로움을 아느냐? 귀신이 소리치자 집 전체가 덜덜 떨리며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에 사무친 절규였습니다. 김진사는 귀신의 절규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귀신은 단순히 사람을 잡아가는 악귀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찾았던 나그네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귀신과 마주 앉아 대화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단검을 쥔 손을 풀고 가슴을 펴고 귀신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는 네 고통을 모른다. 하지만 네가 왜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 그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자. 말해보거라. 무엇이 너를 이토록 슬프게 만들었느냐. 김진사의 말은 호통이 아니라 정중한 청유였습니다. 귀신을 해치우려 하거나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귀신은 뚝 멈춰섰습니다. 공중에 붕 떠있던 몸이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방안을 휘몰아치던 광풍이 잦아들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귀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겠다고. 귀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흉가라고 소문난 이 집에서 귀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말을 건네는 사람은 김진사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서서히 펴지며 다시 처음에 보았던 그 슬픈 중년 남자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보찜에서 주막에서 싸왔던 남은 술병과 말린 육포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정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제사상은 아니지만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술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앉게. 밤은 길고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으니 술 한 잔 나누며 이야기나 해보세. 김진사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맑은 술, 향기가 퀴퀴한 방안 냄새를 덮으며 퍼져나갔습니다. 귀신은 멍하니 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이슬 같은 물기가 맺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술상 앞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비록 육신이 없어 술을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는 코를 대고 술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술,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귀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맞은편에 앉아 귀신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귀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본래 이 집의 주인이었네. 남부럽지 않게 살던 때도 있었지.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빚보증을 잘못 써 가사는 탕진되고 사랑하던 처자식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 귀신의 이야기는 흔하다면 흔한 몰락한 양반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빈털터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심, 그것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지. 그래서 저 밧줄에 목을 메었단 말인가? 김진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귀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이 집 대청마루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편안해질 줄 알았지.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어. 하지만 귀신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네. 나는 내 죄책감에 묶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 밤 그날의 고통을 반복하고 있어. 저 밧줄은 나를 죽인 도구가 아니라 나를 영원히 가둔 감옥이 되어버린 게야. 귀신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외로웠네. 너무나 외로워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었어. 나처럼 고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있자고 하고 싶었어.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길인 줄 알면서도 나의 외로움이 너무 커서 멈출 수가 없었네. 귀신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그는 악귀가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 속에 갇힌 불쌍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말없이 술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고통은 이해하네. 허나 산 사람을 데려간다고 해서 자네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세. 오히려 업보만 쌓여 자네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지. 김진사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귀신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금 정적이 흘렀지만 아까와 같은 공포스러운 정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훅 불어들어와 술잔에 술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네를 묶고 있는 저 밧줄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나. 김진사는
마루 한가운데 매달린 밧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귀신은 두려운 눈빛으로 밧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밧줄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는 저 밧줄이 자신의 죄이자 벌이었기에 감히 끊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손에 쥔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내 자네를 대신해 저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잘라주겠네. 그러니 부디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가시게. 김진사는 성큼성큼 마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루장 삐걱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김진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밧줄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밧줄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서린 원한의 기운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김진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단검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살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그는 기압을 넣으며 온 힘을 다해 밧줄의 매듭을 향해 칼을 내리꽂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사의 손에 들린 단검이 서슬퍼런 빛을 내뿜으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칼날이 밧줄의 매듭을 향해 내려꽂히려는 그 찰나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차가운 돌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은 문풍지를 찢을 듯 사납게 울부짖으며 김진사의 팔을 휘감아 내리치던 칼날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절대로 안 돼. 귀신의 다급하고도 처절한 비명이 김진사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귀신은 어느새 김진사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으로 밧줄을 자신의 몸인 양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행동은 김진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귀신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 생각했지 이토록 애처롭게 밧줄을 보호하려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귀신은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어미처럼 흉측한 올가미를 품에 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어쩌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죄아매고 있던 그 밧줄이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마저 연기처럼 흩어져 영원히 소멸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귀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멈추고 매서운 눈빛으로 귀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귀신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함께 차마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비키시오. 이것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소. 저 밧줄은 당신을 세상에 붙들어두는 생명줄이 아니라 당신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가두어둔 쇠사슬이란 말이오. 김진사의 호통은 폐가의 썩은 대들보를 울릴 만큼 크고 우렁찼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귀신조차 움찔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이 줄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내가 이 집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일세. 이것이 없으면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거야. 갈 곳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거라고. 귀신의 절규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존재의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밧줄에만 의지해온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내리고 한 발짝 귀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공중에 떠있는 귀신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진심 어린 설득이 필요한 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다니요.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차가운 이승이 아니라 따뜻한 저승이고 다시 태어나야 할 다음 생입니다. 이 썩어가는 마룻바닥도 저 흉물스러운 밧줄도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가족들도 당신이 이렇게 흉가가 되어버린 집에서 사람을 해치며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김진사의 말에 귀신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듯 했습니다. 귀신은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 아내의 따뜻했던 미소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리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내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
내가 못나서 지켜주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러 간단 말인가. 귀신은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이루며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는 귀신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서럽게 울던 귀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도끼는 많이 빠져나가고 대신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밧줄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말이 오르이,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네. 내 죄책감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어. 이제 그만, 정말로 그만두고 싶네. 귀신은 스르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것은 김진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자 자신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무언의 항복이자 부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한번 단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불쌍한 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삿된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하소서. 김진사의 기합 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처럼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각 날카로운 금소금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잘 갈린 단검의 날이 밧줄의 매듭을 파고들었습니다. 밧줄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근육처럼 질기게 저항하는 듯 했으나 김진사의 기세와 단검의 예리함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천장에 매달려 사람들의 목을 노리던 굵은 밧줄이 힘없이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머리를 잘린 채 축 늘어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쿵! 잘린 밧줄이 마루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의외로 컸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집 전체를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하고 퀴퀴했던 곰팡이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비겐 뒤의 숲에서 나는 상쾌한 흙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한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마루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기분, 나쁜 바람 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인 것처럼 폐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귀신은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도 자신의 분신도 아닌 그저 낡고 더러운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귀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던 얼굴에는 엷은 홍조가 돌았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는 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흉측한 원기가 아니라 선량했던 생전의 선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나그네요. 귀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음산한 속삭임이 아니라 맑은 종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난 기분일세. 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겠어. 귀신은 김진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 절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이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김진사 역시 옷깃을 여미고 정중하게 맞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빕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모진 풍파 겪지 마시고 복 많은 집에 태어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귀신은 이미 반쯤 공기 중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귀신은 마지막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이내 귀신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루에는 은은한 빛무리만이 잠시 머물다 새벽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진사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닦아 칼집에 꽂고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기분 나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가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낡은 밧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으로 가서 밧줄을 던져놓고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부시도를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불씨가 일어나더니 이내 밧줄에 옮겨 붙었습니다. 밧줄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악한 기운이 아니라 묵은 때를 태워보내는 정화의 연기였습니다. 불꽃은 춤을 추듯 일렁이며 밧줄을 삼켰고 밧줄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김진사는 불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불꽃과 함께 이 집에 서려 있던 모든 원한과 슬픔도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밧줄이 다 타고 하얀 재만 남을 때까지 지켜보던 김진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차려두었던 술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술잔은 그대로였지만 술의 양은 반으로 줄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남은 술을 마당에 뿌려 고수레를 했습니다. 주인장, 이제 정말 편히 쉬십시오. 그는 술병을 정리하고 보찜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로소 안심하고 다리를 뻗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가위 눌림이나 섬뜩한 시선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마루바닥이 어머니가 데워놓은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보찜을 고쳐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밀물처럼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거부하고 싶은 졸음이 아니라 달콤하고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꿈결인 듯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귀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고향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릴 적 친구들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진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악몽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한 꿈들이 찾아와 그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장원급제하여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고향 마을 잔치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끝자락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집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리던 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잠을 자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고 밖에서는 동이 트려는지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 오직 김진사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고 마침내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밤새도록 산허리를 휘감고 울어대던 거센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붉은 해는 비에 젖은 나뭇잎마다 영롱한 보석 같은 이슬방울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폐가의 낡은 기와지붕 위로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오랫동안 그곳을 지배하던 음산하고 축축한 기운을 말끔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상쾌하고 맑은 아침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간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으나 마당 한 구석에 남아있는 밧줄 태운 재가 지난밤에 치열했던 사투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달아빠진 집신을 고쳐 신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맞이한 아침이 주는 생동감은 그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풀벌레가 우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하나하나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증거처럼 생생하게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 오솔길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촌장을 필두로 하여 낫과 꽈이 그리고 거적을 든 마을 장정들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혹시라도 마주칠지 모를 끔찍한 광경을 걱정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김진사가 밤새 변을 당했을 것이라 짐작하고 시신이라도 수습해주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보시오들, 아침부터 웬 연장들을 그리 들고 오시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한 산골짜기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걸음을 뚝 멈추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개중에는 귀신을 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김진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선비님, 정말로 살아계신 겁니까? 그 무시무시한 집에서 밤을 보내고도 멀쩡하시단 말입니까?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껄껄 웃으며 마당으로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산 사람이 살아있지 죽었겠습니까? 집주인이 잠자리를 험하게 내주기는 했으나 덕분에 하룻밤 잘 묵고 가는 길입니다. 김진사가 갓을 바로 쓰며 당당하게 걸어오자 그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헤치고 주막의 늙은 주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주모는 김진사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글썽이는 눈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이 도우셨습니다. 내밤새 선비님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불만 밝히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셨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시니 내 아들이 살아온 것 마냥 기쁩니다. 주모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김진사의 차가웠던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아낙네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나와 김진사를 구경했습니다. 소문은 벌써 널리 퍼져 귀신을 물리치고 살아 돌아온 비범한 선비가 있다는 이야기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주모는 김진사를 주막 안방으로 모시고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내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쇠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무국, 그리고 간 무쳐낸 나물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밤새 그 험한 곳에서 얼마나 시장하셨습니까? 뜨끈한 국물 드시고 놀란 속 좀 달래십시오. 주모가 건네는 밥 한 숟가락에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을 덮이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비로소 완전히 풀리며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임을 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이 김진사에게 정중히 인사를 청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우리 마을의 오랜 근심거리가 사라진 듯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그 집에 서려 있던 검은 기운이 싹 가셨더군요. 도대체 무슨 조화를 부리신 겁니까? 김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지난밤 밧줄을 태운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너무 무서운 이야기는 빼고 그저 집주인의 억울한 마음을 잘 달래주었다는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집은 본래 터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온기가 끊겨 슬픔이 고여 있었을 뿐이지요. 이제 그 원인이 사라졌으니 그 집을 깨끗이 수리하여 마을의 공동 쉼터로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가는 나그네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진사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찬성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흉가를 복덩이로 만들다니 선비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김진사는 붓과 종이를 빌려 안심제라는 세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쉬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현판을 대문에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집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을 잊고 꿀맛 같은 잠을 잘 수 있다고 소문도 내주시고요. 촌장은 그 글씨를 보물처럼 받아들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폐가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김진사는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 장승이 서 있는 곳까지 따라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는 찐 감자를 보찜에 넣어주고 어떤 이는 질긴 집신 한 켤레를 손에 쥐어주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선비님, 부디 과거 급제하시어 큰 인물이 되십시오. 나중에 꼭 다시 들러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을 등 뒤로 하고 김진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그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금에 환양하였고 곧이어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의 편안한 잠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관리의 도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지만 그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 산골 마을과 그곳에서 겪었던 하룻밤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을 순시하던 김진사는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그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산길은 예전보다 훨씬 넓고 잘 닦여 있었고 길가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 산 중턱에 반듯하게 고쳐지은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칠해진 벽과 단정하게 올려진 기와지붕, 그리고 대문에 걸린 안심제라는 현판이 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마당에 들어서자 여행객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마루에 앉아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편안함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예전에 음산하고 퀴퀴했던 폐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활기찬 쉼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해진 촌장이 마당을 지나가다 김진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김진사님? 아니, 어사 또 나리가 아니십니까? 촌장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김진사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촌장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옛 은인을 알아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은인이 돌아오셨다. 마을은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안심제의 대청마루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성대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김진사는 예전에 밧줄이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감회에 젖은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흉물스러운 밧줄 대신 밝은 청사초롱이 환하게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옛 집주인의 영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집이 이렇게 훌륭한 곳이 되었소. 이제 당신도 저 하늘에서 편안히 웃고 계시겠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김진사에게 한 말씀 청했습니다. 김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잠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를 열심히 살고 마음에 거리낌 없이 푹 자는 잠입니다. 과거의 슬픔이나 미래의 불안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편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저 밧줄에 묶여있던 그 영혼처럼 말이지요.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정이 있다면 그 어떤 악몽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 안심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디 앞으로도 이 집이 지친 나그네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선물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김진사는 안심제의 방 한 칸을 빌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토이불의 감촉이 사각거렸고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위가 눌리거나 한기가 느껴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듯한 포근함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도 세상의 모든 고단한 이들이 부디 편안한 밤을 보내기를. 그의 숨소리는 어느새 규칙적으로 변했고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소년이 되어 고향의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설 속의 흉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쉼터가 되었고 김진사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안심제라는 현판이 걸린 집이 있어 길 잃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방과 맛있는 밥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일랑 김진사가 끊어낸 밧줄처럼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안심제의 따뜻한 아랫목을 생각하며 편안히 눈을 감아보세요.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온한 휴식의 시간이니까요. 오늘 밤 부디 꿈도 꾸지 말고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